화물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임신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남자와 동승했던 임산부, 그러니까 남자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병으로 11군데의 보험사에 26건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금 95억 원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본 겁니다. 지난 2008년 캄보디아에서 온 아내 이 씨. 남편 김 씨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둔 그녀는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추석 장사를 대비해 물건을 사러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던 부부. 집으로 오는 길 아내가 잠든 걸 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이 아니라 비상 정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 트럭을 뒤에서 추돌한 남자의 사고에 경찰은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가드레인을 충격했었어야 되는데 가드레인을 충격하지 않고 화물차 왼쪽 승비를 추돌했다는 것은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에요. 더욱이 사고의 충격이 오로지 아내가 탔던 조수석 쪽에만 집중된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전석만 충격되지 않도록 충격이 간 거예요. 실제 동승자인 만삭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운전을 한 남자는 사고 당일 퇴원이 가능할 만큼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의 차가 추돌한 8톤 화물 트럭의 기사입니다. 다친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운전석이에요. 사고 당시 송 씨는 사이드 미러를 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데 타는 순간에 뒤에서 뿡 한 거예요. 하지만 충돌 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도 그는 사고를 당한 것이 자신의 차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차가 달려올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가 정차했던 비상정차대는 옆으로 빠져나와 있는 일종의 포켓 형태의 좁은 공간입니다. 게다가 화물 차량이 차지한 공간을 제하고 나면 남은 공간은 겨우 14m 정도. 그런데 어떻게 김 씨 부부가 탄 차가 옆도 아닌 뒤쪽에서 나타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 김 씨는 사고 과정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잠에 취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다는 광경. 그것은 사고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달리던 화물 트럭이 천천히 비상정차대로 진입합니다. 비상정차대 옆 갓길은 그 시각 통행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얼마 뒤 모습을 드러낸 한 대의 차량. 자세히 보면 갓길로 주행 중입니다. 바로 남편 김 씨가 몰던 승합차입니다. 잠시 뒤 차량의 전조등이 환해집니다. 하나의 커다란 광원의 형태입니다. 때는 충돌 20초 전. 분석 결과 상향등이 켜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속도가 빨라진 승합차는 정차되던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또 다른 흔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광원처럼 보이던 상향등 불빛의 변화입니다. 추돌 2.2초 전,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상향등.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의 분석을 도로교통공단 측에 의뢰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찍은 CCTV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면서 영상 속 차량의 궤적을 확인해본 결과 상향등의 불빛이 두 개로 갈라지려면 비상정차대 진입 시점의 차체가 오른쪽으로 틀어져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 추돌 자세로 사고가 나려면 추돌 2.2초 전 차량을 우조향한 직후 다시 좌조향을 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상정차대 진입 시 우조향을 한 뒤 더 이상 조향을 하지 않으면 차량은 그대로 가드레일에 가서 추돌하게 됩니다. 우조향 직후 빠르게 좌조향을 해야만 차량은 실제 사고 모습과 비슷하게 트럭 후미를 추돌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정확히 충돌 1.7초 전, 그러니까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그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CCTV가 증언하는 그날 이 차량의 이동 궤적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탄 승합차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려오다 상향등을 켭니다. 그리고 20초 후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정확히 비상 정차대 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화물 차량의 뒤를 추돌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연속 동작은 불과 2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뭐 50m, 60m 되는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짧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이 차가 충돌 자세를 갖고 들어가려면은 의도적인 조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아마 조건 반사는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의지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으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그가 졸지 않았다면 이토록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찾던 경찰은 한 가지 미심쩍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11군데의 보험사에 26건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령액이 몇십억이 되거든요.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된 아내 이 씨의 보험은 총 26개입니다. 마지막에 든 보험은 사고 2달여 전 가입한 것으로 사망 시 보장액이 30억 원을 웃돕니다. 휴일인 토요일 새벽 교통사고로 아내 이 씨가 숨지면서 보장되는 보험금은 95억 원을 넘습니다. 처음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뒤늦게 사고를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다행히 폐차 직전에 차량을 찾았고 그 안에서 혈흔이 묻은 이불과 조수석 창문 아래서 소량의 혈흔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독극물까지 확인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분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수면 유두제 성분만 나온 겁니다. 수면 유도제 성분이 확인된 건 아내의 혈액. 경찰은 남편 김 씨가 몰래 약을 먹여 아내를 재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그녀를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금 95억 원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본 겁니다. 결국 남편 김 씨는 사고 3개월 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장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감정을 위해서 그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받았습니다. 1심은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95억 보험금이 충분한 동기라며 남편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더니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손흥수 변호사. 아내 이 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의학 용어 중에 시체는 말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고는 굉장히 중한 사고였는데 피해자 상처가 별로 중하지 않거든요. 교통사고로 살인을 했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웠던 데에는 아내 이 씨가 이미 사고 전 사망한 듯 보이는 일부 정황들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추돌 충격으로 조수석 자체가 화물 트럭의 아래로 들어가 버린 사고 때문에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의 모습은 차를 뜯어낸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작업 40여 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내 이 씨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렇다 할 상처나 출혈, 골절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응급구조사의 기억도 이상합니다. 수화실을 비춰보니까 손이 오른손이 나와 있더라고요. 손만. 손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맥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맥도 뛰지 않았어요. 차갑기만 했었지. 때는 사고 발생 14분쯤 됩니다. 측정기를 이용해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수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13분, 14분 만에 0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심장이 멈춰갖고 한 10분 정도 지났다.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 그랬더라도 0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의학자들이 주목한 건 시신의 등 부위에 나타난 시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옷에 닿아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골고루 선홍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을 한 뒤 심장이 뛰지 않으면 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혈관 속 혈액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가라앉으며 나타나는 시반, 그 진함과 생김 정도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만 보면 사망 후에 4시간에서 10시간 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진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4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사진이 촬영된 시간은 새벽 5시 28분경으로 사고 발생 1시간 50여 분 뒤입니다. 그런 의혹을 더욱 굳게 하는 흔적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45분 만에 차량에서 꺼내진 아내 이 씨의 시신에서 사후 수시간 뒤 나타나는 구둠 현상이 관찰돼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안 의는 아내 이 씨의 시신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로 인해 내부 장기에 출혈이 발생해 그녀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안 의의 판단은 당시 시행된 초음파 검사와도 상반됩니다. 초음파라는 거는 액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골반 내 출혈이 심각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복강 내 출혈이 안쪽에 발견됐을 거고. 뱃속 아이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던 복강 초음파에서는 내부 출혈이 전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의 사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의혹을 품고 있는 아내 이 씨의 시신은 사고 3일 뒤 화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망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남편 김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했다고 확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즉, 그녀가 어느 시점까지 생존했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법의학자가 주목한 건 시신의 오른손, 교통사고 충격으로 찍힌 상처 주변으로 얼마간의 출혈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부딪힌 부위에 출혈이 동반되는 걸로 봐서는 사망한 사후에 충격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는 심장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격 팔이 끊어져도 피는 흘리지 않아요. 살아 있었다고 봐야 되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출혈이 동반된 오른손을 통해 사망 시점이 사고 직후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심 재판부처럼 우리 역시 아내의 사망 시점에 큰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김 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한 초기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을 나와 집으로 오던 중 졸음이 몰려와 3차례 차량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한 남편. 음료를 마신 것도 화장실에 간 이도 오로지 남편 김 씨뿐입니다. 만석의 그녀는 1시간이 넘도록 화장실조차 찾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진술 속에서 아내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아마도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난 직후부터 그냥 계속 누워 있었거나 실제 아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약의 주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은 조수석 유리에서 발견된 아내의 혈액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1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돼 DNA를 확인하지 못한 이불의 혈흔을 분석한 방법과 달리 조수석에서 발견한 아내의 혈흔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있냐 없냐만을 검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 씨가 해당 성분에 섞인 감기약 등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에어백에 묻은 남편 김 씨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2심에서부터 수면 유도제를 먹인 부분을 공소 사실에서 배제했습니다. 확실한 건 임신 중인 아내 이 씨가 감기약이든 수면 유도제든 스스로 원해서 먹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 약 때문에 이 유산시켰잖아요. 결혼 3개월 뒤 첫 임신을 했던 아내 이 씨. 당시 치과 치료를 받았던 그녀는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 중절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그녀가 스스로 약을 먹었을 리 없다고 믿습니다. 결혼한 지 1년여 된 시점, 아내 이 씨의 보험 가입을 처리했던 한 보험 설계사는 돌이켜보면 수상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뭐라 오빠라고 불렀나 그렇게 불러. 오빠 나 죽으면 보험금 많이 탈락이다 이 얘기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한 것 같긴 하네. 사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온 아내 이 씨는 사망 당시 총 32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 중 6건이 교통사고 사망과 무관하긴 하지만 그녀 앞으로 지출되는 한 달 보험료만 4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보험을 사고 시점까지 유지해 왔다면 충분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김 씨가 가계 수입 1,000여만 원을 포함해 매달 최대 1,600여만 원을 버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험금을 감당할 만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2013년에는 국세청 소득률로 9.9%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월에 1,000만 원 정도 하려면 1억 2천이 수익인 거고 수익 1억 2천이 날려면은 연매출은 13억이 나옵니다. 우린 어렵게 남편 김 씨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축소에 신고하는 경향까지 참고해 실제 수입을 추정해 볼 생각입니다. 그거를 고려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은 2012년에는 7,800 정도, 그리고 2013년 총매출로는 8,900 정도 계산되거든요. 실제 남편 김 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의 같은 업종 평균 매출은 월 35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남편 김 씨의 경제력을 인정한 것은 그가 두 사람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인정한 두 장의 차용증들의 진위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채무 관계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아이고, 그거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1억이나 된다면서요. 하라는 쓰라해서 쓰기는 썼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사이라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써준 가짜 차용증이라는 겁니다. 나 그때 재판장에서 얘기했어요. 차용증도 써달라고 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다 거기서 얘기했어, 1심에서. 1심 재판정에서 밝혀진 이 사실은 왜 대법원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 이제 나머지 한 장의 진위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차용증에 써진 금액은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차용증을 써준 이는 현직 보험 설계사입니다. 부부의 보험을 모집한 적이 있는 그녀는 어쩌다 고객에게 빚을 졌던 걸까? 여보세요? 실제 씨한테 채무가 있으세요? 제가 재판장에서 다 얘기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2억이 넘는 채무가 있으신 게 확실하냐고요? 없습니다. 여보세요? 인터뷰를 완강하게 거부한 보험 설계사. 그녀는 교통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2달여 전 남편 김 씨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그녀의 실제 채무 액수는 2억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을 빌리고 이자 10%를 약속했는데 갚지 못해 매달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용증에 써진 금액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두 장의 차용증은 남편 김 씨의 실제 경제력을 입증할 증거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한 달 9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던 그는 가입한 보험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의 보험 64건 중 44건을 담보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사고 당시 대출받았던 남편 김 씨. 사고 2달여 전 그는 아내 이 씨가 사망 시 보장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보험에 마지막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역시 우연일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난 보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관 대출을 그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으로 과거에도 보험금을 계속 탔거든요. 재판부가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냥 우물쭈물 해서 많이 다른 사람에 압력을 해서 가입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이렇게 증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입니다. 그 교통사고 자체가 이루어지는 모든 정황이 녹화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부검 증거 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뮬레이션이나 스키드 마크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사고 자체가 고의적이었다라고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참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의심은 가지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인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사망사고가 있을 때조차 수사에 필요한 보험 정보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제한적 제공이 됩니다. 범죄는 진화하지만 수사는 늘 한 걸음씩 늦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